네, 7월 모의고사 세계지리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막 열심히 풀어보진 못했고 잠깐 훑어만 봤는데 좀 많이 쉬운 것 같아가지고 1컷이 50이 뜰 수도 있지 않을까? 50 아니면 48? 이 정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래도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고서 이거를 해설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쉽긴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좀 더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전달 드리고자 강의를 찍어 보겠습니다. 1번 가나다는 알리드리시, 지구전후도, 호네강리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라고 하고 일단 그림 보고 딱 알아먹어야죠. 이렇게 원으로 생긴 거 있으니까 이 중에서는 알리드리시가 되겠고 아이고 펜을 알리드리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호네강리죠. 그 다음에 다는 지구전후도인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다가 지구 전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알리드리시는 위쪽이 북쪽이 아니죠. 알리드리시의 위쪽은 남쪽이 됩니다. 북쪽이 아래쪽이 되고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2번 알리드리시와 호네강리는 모두 경의선이 있냐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알리드리시 이게 혹시 경의선인가요 한다면 그거 아니고요. 네. 나는 딱 봐도 경의선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경의선이 없다는 거를 그림이 없어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호넬강리는 지구 전후도보다 제작 시기가 늦다라고 하는데 이르겠죠. 일단 생긴 것부터가 둘 다 이제 조선의 지도인데 얘보다 얘가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선의 전기 지도고 얘는 조선의 후기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A에는 지금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알리드리시와 호닐강리에는 맞는 말이고 지구 전후도에는 틀린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A에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알리드리시는 애초에 중국 뭐 그 동아시아 쪽에 지도가 아닌데 어떻게 중화 사상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5번 B에는 알리드리시엔 틀린 말, 나머지 두 개는 맞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알리드리시 우리나라 아니죠. 호닐강리랑 지구전후도 우리나라 맞죠. 그래서 답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냥 개념적으로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 것 같고요. 2번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 B, C, D, E에서 골라라. 다 이제 지금 A, B, C, D, E가 국가가 아니에요. 보면 알겠지만 그 이제 유럽에서 분쟁 지역으로 배우는 그런 애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가는 키워드가 뭐냐면 이런 줄글 형태의 제시문이 있으면 키워드를 딱딱 뽑아가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자, 잉글랜드와 민족 문화가 다르다. 그리고 브렉시트 뭐 이거 영국인가 보죠. 그 다음에 에든버러와 글래스고 실리콘 글렌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든버러랑 글래스고 이게 작년 수능인가 작년 9평인가 뭐 그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얘는 스코틀랜드에 해당하는 얘기죠. 스코틀랜드 이 중에선 여기이기 때문에 가는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키워드는 주민 대부분이 네덜란드어를 사용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왈로니아에 비해 평균 소득 수준이 높다. 얘는 뭐 플랑드르 지역이 되겠죠. 벨기에의 플랑드르. 벨기에가 여기인데 여기가 플랑드르고 여기가 아까 있었던 왈로니아죠. 여기는 프랑스어 쓰는 나라고요. 지역이고요. 그래서 플랑드르니까 C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는 카탈루냐어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카탈루냐가 되겠네요. 그냥 카탈루냐라는 말이 그대로 있으니 여기 카탈루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또 나올 수 있는 이제 분리독립 운동이 있는 지역은 여기는 바스크라고 하죠. 여기가 카탈루냐고. 그래서 답은 B, C, E라서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지역 문제고 1번 시스텍은 만보다 고제서 주로 발달한다. 맞죠? 만에서는 주로 모래 해안이 발달하고 고제서는 주로 암석 해안이 발달하는데 시스텍은 암석 해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제서 주로 발달하는 게 맞고요. 2번 해시계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육지 쪽으로 후퇴하는 게 맞죠. 해시계가 이 부분이 해시계인데 여기가 파도가 이렇게 때리면서 얘를 점점 침식시키면 육지 쪽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겠죠.
네, 3번 석회화 당구는 파식대가 융기, 이거 아무 상관이 없죠. 파식대가 융기하여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 이거는 해안 당구에 관한 이야기죠. 석회화 당구가 아니라, 석회화 당구는 이런 약간 석회질의 어떤 것들이 이제 침전돼서 생기는 계단 모양의 지형이고요. 4번 주상절리는 용암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그죠? 용암이 이제 현무암질 용암인데 주로 현무암질 용암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냉각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쩌적쩌적 갈라지는 거예요. 육각기둥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상절리의 옳은 설명이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 탑카르스트에 기반하면 석회암 맞죠. 애초에 카르스트니까 석회암이지. 이게 너무 쉬워요, 문제들이. 4번 가나다는 아세안 USMCA EU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표들이 있는데, 얘네 지표들 그 아세안, USMCA, EU, 그 다음에 메르코스르, 이렇게 네 가지 합쳐서 순위를 달달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영내 총생산액의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USMCA 1등, EU 2등, 아세안 3등, 메르코스르 꼴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영내 무역액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영내인지 뭐 역외인지 이런 전체 무역액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역액 관련된 지표면 순위가 다 똑같습니다. EU, USMCA, 아세안, 메르코스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역내, 역외 이런 거에 따라서 순위가 변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에 관련된 지표다 싶으면 다 이 순위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됩니다. 심지어 이제 무역액이라는 거는 수입액에다가 수출액을 더하면 무역액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제 역내 수입액, 뭐 역외 수출액 뭐 이런 식으로 수입, 뭐 수출 이런 것의 순위를 물어도 이 순위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지 중요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역 관련 지표 순위는 모두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인구 순위는 아세안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EU랑 USMCA가 있는데, 이제 영국이 빠지기 전엔 EU가 2등이었는데 USMCA가 앞질렀고요. 하지만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메르코스르 꼴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메르코스르는 항상 꼴찌고요. 그 다음에 영내 총생산이랑 무역액이랑 완전 다른 지표라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1, 2등이 바뀌죠. 그래서 잘 구별해 줄 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외우고 있었으면 그대로 순위 연결하면 되겠죠. 영내 총생산으로 보면 1등 USMCA, 그래서 가가 USMCA가 되겠고, 나가 2등이니까 EU가 되겠고, 다가 3등이니까 아세안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무역액으로 봐도 여기선 또 EU가 1등이죠. 나가 1등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중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외우고 있었어도 쉽게 풀리는 그런 자료였고요. 기억. USMC의 모든 회원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달러화를 단일 통화로 아니죠. 미국만 달러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캐나다는 이제 캐나다 달러라고 진해 통화를 쓰고, 그 다음에 멕시코는 페소라는 걸 쓰죠. 몰라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화폐 통합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4단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완전 경제 통합.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풀면 되고, 니은 나아가 EU는 영내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EU에서 어떤 것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물으면 그냥 어지간하면 맞다고 보면 돼요. 이제 경제 협력체, 경제 블록에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일단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하는데, 1단계는 이름이 FTA예요. 자유무역협정. 여기선 어떤 게 이제 보장이 되냐면 역내 관세 철폐 라는 항목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관세 동맹입니다. 관세 동맹 단계에서는 역내 관세 철폐에 더해가지고 역외 공동관세 부과 라는 항목이 또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얘는 공동시장 단계에서는 이 두 개에 더해서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입니다. 아까 나왔던 거죠.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3단계에서부터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EU는 4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EU는 얘네 3개 다 더해서 초국가적 뭐 기구 운영, 그 다음에 뭐 화폐 통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각 경제 블록들이 몇 단계에 들어가는지도 알고 있어야 하고, 얘는 완전 경제 통합이라고 하죠. 일단 이 중에서 USMCA가 여기 들어가고요, 1단계. 그 다음에 메르코수르가 2단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EU가 여기 4단계에 들어가고, 아세안은 1단계에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달달 외우고 있어야 해요.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디귿. 아세안은 USMCA보다 회원국 수가 많다. 맞죠? 회원국 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아세안은 회원국 수가 11개, USMCA는 3개, 그 다음에 유럽연합은 27개, 그리고 메르코수르는 뭐 5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네, 많다 이렇게 보면 되고, 릴. 아세안은 EU보다 통합 수준이 낮죠.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 경제적 통합 수준이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근데 아세안은 1단계도 못 들어간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EU는 4단계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엄청 쉬운데 뭔가 설명할 건 많았어요, 개념 관련해서. 5번 얘도 되게 쉬운데, 일단 기후 문제에서 지도상에 어떤 지역이 찍혔을 때 자동 반사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는 여기다가 기후후를 쓰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A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러시아 쪽으로 들어와 있고 서쪽이기 때문에 여기 모스크바 쪽인 것 같죠. 그래서 냉대 수변이 되겠고요. B는 이제 약간 동쪽으로 들어온 내륙 쪽이기 때문에 냉대 동계 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그린란드 내륙이죠. 그린란드 해안은 이제 툰드라인데 그린란드 내륙은 빙설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얘가 살짝 좀 애매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가 에티오피아 쪽으로 보면 열대 고산 쪽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경선이 없어서 살짝 애매하잖아요. 만약에 에티오피아가 아니다, 사하라 사막의 일부일 수도 있지 않냐 하면 뭐 사막이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 2가지를 놓고 문제를 풀어도 풀릴 거고요, 충분히.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여기 남미 쪽이 사실 기후가 되게 복잡한데, 얘는 지금 브라질 쪽인데 이렇게 적도를 쭉 직선으로 그어봤을 때 지금 적도 위쪽에 있잖아요. 브라질 적도상에 있으면 브라질 적도 바로 위쪽에 있으면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형을 다 써놨고, 1번 C가 빙설기후. 빙설기후에는 타이가 아니죠. 빙설기후에는 이제 최단월 기온이 0도 미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고요. 타이가 얘는 냉대기후에 있는 애들이죠. 2번 E 열대우림 기후에서는 연중 편서풍 아니죠. 열대우림 기후는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고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서한해양성 기후가 되는 겁니다. 3번 A는 B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A는 냉대 습윤이라서 연중 습윤이고, 그 다음에 B는 냉대 동계 건조라서 겨울이 낮네요. 그래서 겨울 강수 집중률은 A가 높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C는 B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최난월 평균 기온이 지금 C는 빙설기후 그 한대기후기 때문에 얘는 그죠, 빙설기후기 때문에 0도 미만이 되고, B는 수목기후잖아요. 애초에 한대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10도 이상이 되죠. 그래서 높다 하면 틀렸고, 5번 D는 E보다 대륙성 강수일수가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D가 솔직히 위치가 좀 애매해 보여가지고 경우의 수를 좀 이제 열어놨잖아요, 2가지 경우의 수를.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도 사실 이 대륙성 강수라는 거 자체가 스콜을 말하는 거고, 세지에선 열대우림에서 발생한다라고 배우니까 E가 열대우림이니까 D가 H든 열대고산이든 사막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E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5번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위치가 애매할 때는 항상 경우의 수를 좀 열어놓고 풀어도 풀립니다. 어지간하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제 작정하고 꼬아서 낸 게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풀립니다. 6번
전 요게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 약간 좀 지역적인 것 같아서. 그래도 알아야죠. 1번은 지금 페르시아만과 오만이 뭐지? 이럴 수 있는데 무슨 해상 통로 이러고 있잖아요. 이란, 페르시아만 해상 통로라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여기 지도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란이랑 이제 여기가 뭐 오만만인가 보죠. 여기가 오만만인가 보죠. 잘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이쪽에 좁은 바닷길을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해협 주요 해협들의 이름은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언젠가 최근 평가원 수능인가 거기서 이제 말라카 해협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뭐 도버 해협, 뭐 등등 여러 해협들이 있거든요. 뭐 파나마 지협도 있고, 그다음에 말라카 해협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지브롤터 해협. 그리면서 얘기할게요. 여기가 지브롤터,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쪽에 도버 해협, 그죠? 여기가 호르무즈, 여기 이 어디냐? 이쪽이 말라카 해협. 이고, 그다음에 또 나올 만한 게 여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베링 해협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파나마 해협, 여기가 그 수에즈 운하 쪽인데 뭐 해협은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주요 해협들의 이름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를 지워야죠. 호르무즈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2번 얘는 쉽죠. 이란의 전통적인 지하관계수로 이름은 카나트죠.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카나트 이렇게 지우고, 3번은 전 처음에 이거 보고 뭔가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꼬챙이에 끼워 불에 구운 고기,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했는데 글자판을 좀 보니까 이 케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케밥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케밥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케밥이라는 게 시험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은 아니고 교과서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눈치껏 케밥을 찾아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케밥이 유목민 요리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냥 터키 전통 요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하여튼 케밥이었고, 케밥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들 알긴 알잖아요. 그래서 약간 상식의 약간 범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글자가 호르무즈 해협까지인 거구나. 그죠? 호르무즈 해협까지 지우면 남은 글자가 이렇게 4개가 남죠. 그러면 사헬지대입니다. 네, 1번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이동식 전통 가옥이라고 하면 얘는 유르트입니다. 유르트. 그러니까 이동식 전통 가옥 주로 이제 게르를 떠올릴 텐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게르는 몽골에서 쓰는 말이고 유르트가 중앙아시아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르트가 맞고요. 2번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골짜기다. 얘는 건천이죠. 세지에서는 얘를 와디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아니고요. 3번 수변지에서 발원해서 건조 지역을 통과해 흐르는 하천.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칠모에서 좀 잘 찝어주지 않았나 싶은데 얘는 외래 하천이죠. 그리고 외래 하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거랑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제 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 하천이랑 외래 하천 개념을 구분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혼동들을 하는데, 국제 하천은 여러 나라를 지나는 하천을 국제 하천이라고 하고, 외래 하천은 수분지에서 발원해서, 이게 포인트죠. 건조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이라는 거. 그러면 건조지에서 발원해서 건조 지역을 통과하면 외래 하천이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건조 지역에서 어떻게 발원해요? 하천이 애초에 비가 내려야 하천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강을 딱 말했을 때 얘가 외래하천과 국제하천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강이 2개 다 해당할 수도 있고 2개 다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 지나죠. 그리고 건조 지역 지나죠. 사하라 사막 지나니까. 그래서 국제하천, 외래하천 둘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라인강
떠올려 보자면 여러 나라 지나지만 건조 지역 안 지나니까 국제 하천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런 식입니다. 황허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발원해서 중국만 지나가고 건조 지역 안 지나가기 때문에 둘 다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잘 구별해줘야 되는 개념입니다. 4번 얘는 뭐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온도를 조절하는 서남아시아의 바람탑. 너무 대놓고 좋다. 얘는 바드기르 윈드타워라고도 하고 그래서 아니고요. 5번 사하라 사막 남쪽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 여기가 사일지대죠.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에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이렇게 밑에 쪽에 있는 스텝 기후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사일지대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7번 얘는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일단 맨날 나오던 이제 몬순아시아 쪽에 종교를 묻고 있고 인도, 네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인데 얘네 1등 종교는 일단 알고 있잖아요. 인도는 힌두교, 네팔도 힌두교,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지금 1위가 A 2개, B 하나이면 2개 한 개면 당연히 B가 이슬람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힌두교가 되겠고 얘의 세모가 방글라데시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B와 C로 인도랑 네팔을 구별해야 하는데 그러면 C가 남았으니까 불교가 되고 얘네 2등 종교도 외우고 있어야죠. 네팔의 1등 종교는 힌두교고 2등 종교는 얘는 불교죠. 왜 불교냐? 얘는 티베트 쪽이랑 접해 있기 때문에 티베트가 불교 있잖아요. 라마교라고. 그래서 이 네팔 지역도 라마교를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2등이다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인도 종교는 그냥 모든 종교의 순위를 다 외우는 게 편해요. 인도 종교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도 종교 순위는 힌두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불교 이 순위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수 있는 거는 왜 불교가 꼴찌냐, 불교가 인도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불교랑 힌두교랑 분파가 같은데 이제 불교 자체가 힌두교의 이제 뿌리가 되는 브라만교라는 그 불교의 그 교리를 좀 반대하고 나갔던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교랑 불교가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냥 종교 순위를 4등까지 외우는 게 좋다. 그러고 나면 2등이 이슬람교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B 이슬람교가 2등인 네모가 인도고 얘네 연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네. 그냥 기호만 알면 되네. 만약에 해야 됐던 거라고 가정하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들.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2등이 C 불교이니까 네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쉬운 문제지. 이걸 안 해도 되면 좀 그러네요. 이 인도 근처 국가들은 2등 종교가 어지간하면 이제 힌두교. 그러니까 1등이 힌두교. 그러니까 1등이랑 2등이 아니 뭐라는 거야. 1등 아니면 2등이 힌두교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파키스탄 2등이 어디냐? 힌두교. 부탄 2등이 어디냐? 힌두교. 뭐 이런 식입니다. 스리랑카 2등은 뭐 힌두교. 미얀마는 아니긴 합니다. 미얀마는 2등이 크리스트교고. 네,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 2등도 힌두교고. 기억. 힌두교는 유일신. 틀렸죠. 힌두교는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는 소도 신으로 숭배합니다. 네, 그래서 다신교. 니은. 이슬람교는 소를 신성시하는 게 아니고 얘는 힌두교에 대한 이야기죠. 돼지를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안 먹는 거죠. 돼지를 신성시하는 것도 아니고. 디귿. 힌두교는 불교보다 전세계 신자 수가 많죠. 얘는 전세계 신자 수 순위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크이힌불 순위 되죠. 그래서 힌두교가 불교보다 많죠. 리을. 불교는 이슬람교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발생 시기도 힌두교랑 불교가 아까 말했듯이 뿌리가 같아서 구별할 수 없고 얘네가 제일 이르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 순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슬람교보다 이르다 하면 맞죠.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네를 연결 안 해도 된다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8번. 얘는 이제 작년 기억이 안 나는데 6평인가 9평인가 비슷한 형식이 한 번 있었거든요.
종교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를 좀 따라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일단 점수가 3점이고 또 교사 의견에서 A의 특징 두 개 모두 옳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2점을 소비해 버렸으면 이 중에 1점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맞는 말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일단 A가 지금 모두 맞는 말이잖아요. 1번, 2번이. 그러면 이거 보고 A가 뭔지 일단 맞출 수 있죠. 1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료용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아메리카가 많다. 얘는 옥수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읽다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B의 최대 생산국이 아시아에 위치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식량 자원 남은 게 밀이랑 쌀 두 개밖에 없는데 밀, 쌀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B가 밀이든 쌀이든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확정인 거예요. 얘네는 자동적으로 다 틀린 말이 되고 점수가 3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고, 그러니까 밀 1등은 중국이고 쌀 1등은 중국, 인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 어차피 다 아시아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건 쌀이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B가 쌀이 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B는 밀이고 C가 자동적으로 쌀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1번, 기원지가 서남아시아냐? 아니죠. 쌀은 이제 서남아시아에서 기원된 거는 밀이죠. 그리고 가도 지금 틀린 말이 들어가야 돼요. 틀린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선지를 보면 옥수수는 밀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냐? 이것도 딱 보자마자 순위가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 순위가 어떻게 되냐? 옥, 쌀, 밀입니다. 그냥 외워야 돼요. 옥수수가 좀 더 약간 옥수수 밭을 생각해보면 좀 더 빽빽하게 자라는 느낌이 있고, 밀은 되게 듬성듬성 자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맞고, 국제 이동량도 순위를 달달 외워야죠. 국제 이동량 순위는 옥수수 1등, 밀 2등, 쌀 3등입니다. 쌀 꼴찌인 거는 너무 쉽죠. 왜냐면 아시아에서만 생산해서 아시아에서만 먹으니까 거의. 근데 옥수수가 1등이라는 건 그냥 외워놓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밀이 이제 재배 범위가 넓다 보니까, 밀 같은 경우는 열대기후랑 한대기후 빼고 다 재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배 범위가 되게 넓다 보니까 국제 이동량이 아무래도 좀 옥수수보다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어딨냐? 밀은 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죠. 지금 보면 디귿.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재배 면적도 바로 순위가 튀어나와야죠. 일단 아까 말했지만 밀이 가장 넓어요. 열대와 한대 빼고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밀 1등. 그 다음에 쌀이 꼴찌인 것도 납득되죠. 아시아에서만 거의 하니까. 그것도 그 계절풍 아시아에서만. 그리고 남았으니까 옥수수 2등.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건 가. 무슨 말이야? 그죠? 아까 가에는 쌀에 해당하지 않는 말이 들어와야 하는데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 하면 쌀에 해당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틀린 말이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잠이 막 쏟아지고 있어서 말이 횡설수설한데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쉬운데 일단 국가를 보면 얘가 나이지리아고 B가 콩고민주공화국이고 C가 보츠와나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실 너무 각 국가가 강조되는 자원들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자, 일단 구리는 여기서 콩고민주공화국이죠. 그래서 가가 B고요. 왜냐?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 얘네를 코퍼벨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코퍼벨트. 코퍼가 구리라는 거잖아요. 코퍼벨트는 구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코발트, 콜탄 이런 것들도 많다.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구리 전 세계 1등은 칠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잠비아랑 콩고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석유 1등인 나가 있는데 나는 나이지리아겠죠. 우리 아프리카의 최다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나오는 순간 바로 보츠와나 생각나야죠. 그래서 B, A, C 해서 답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 자, 요거는 요게 그나마 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자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가나다라 지금 국가가 이집트, 튀르키예, 사우디, 카자흐스탄인데 이 중에서 총인구 상위 2개 국가가 나랑 다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아마 제 거의 모든 세지 해설 영상에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건조 문화권이라고 하죠. 서남아시아랑 중앙아시아랑 사하라 이북 아프리카를 묶어서 건조 문화권 인구 빅3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3가 아니에요. 1, 2, 3등이 아니라 가장 인구가 많은 세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냐면 이란, 이집트, 튀르키예. 다시 말하지만 이건 순위가 아닙니다. 순위는 변동할 수 있어서 그냥 가장 많은 국가 3개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 국가인데 이걸 외우고 있었으면 총인구 상위 2개면 얘랑 얘라는 거 바로 나오죠. 튀르키예랑 이집트니까. 그래서 나랑 다가 얘 둘 중 하나고 가랑 라가 얘 둘 중 하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가나다라 중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얘네를 고려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다가 튀르키예랑 이집트 둘 중 하나라는 게 확정인 상황이니까. 그래서 튀르키예와 이집트 둘 중에 1차 산업 비율이 뭐가 더 높냐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집트는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죠. 밀, 옥수수, 쌀이 다 되니까.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튀르키예는 공업이 발달했죠. 공업이랑 서비스업 같은 것들. 그래서 다가 이집트가 되겠구나. 라는 튀르키예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라랑 가는 세 번째 문장에서 결정이 되죠. 라는 가보다 석유가 많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 중에 사우디가 있으면 당연히 라를 사우디로 가겠죠. 그다음에 가는 카자흐스탄. 물론 카자흐스탄도 산유국이지만 어떻게 사우디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기억, 나, 튀르키예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말도 안 되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보기가 가나다라 형이 있고 가나다 형이 있는데 뭔가 이게 선지가 더 적어서 보일 수 있지만 얘가 훨씬 어렵습니다. 얘 나오는 순간 긴장해야 돼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선지 하나를 판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선지 하나 판단을 못하는 순간 답을 못 냅니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일단 고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확실히 틀렸다는 판단이 들면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선지를 일단 날립니다. 그러고 나면 디귿은 일단 맞는 선지죠. 확인을 해볼게요. 사우디는 이집트보다 청장년 성비가 높죠. 얘는 건설 노동자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맞고 니은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약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카자흐스탄이랑 튀르키예 수출액인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은 사실 뭔가 튀르키예가 더 큰 나라고 더 잘 사는 나라니까 수출액이 더 많겠지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많다. 가는 많다. 그럼 틀렸네. 답 2번 이렇게 하고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런 판단이 위험한 이유는 이 수출이라는 게 뭔가 경제 규모도 연관을 주지만 인구 규모가 클수록 수출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국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튀르키예는 또 인구가 많은 나라잖아요. 카자흐스탄에 비해서.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사실 튀르키예가 더 많다라고 당연히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쉬운 선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인구가 튀르키예가 많아서 자국 소비량이 많아서 수출액이 적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니은은 만약에 저처럼 생각해서 틀린 학생이 있다면 뭐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합리적으로 잘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니은은 틀린 선지죠. 사실 아무리 그래도 튀르키예랑 카자흐스탄 중에서 수출 규모가 튀르키예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공업 품목도 많고 하니까. 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낼 수 있고요. 11번 가나다, 런던, 리우, 시카고 셋 중 하나라고 하고 가는 키워드가 뭐냐면 삼바 보는 순간 얘 브라질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가가 브라질에 있는 리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이거 보고 푼 애들 많지 않을 건데 이건 알아두면 좋거든요.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역지리가 요즘 좀 빡세기 때문에 세계 3대 미항이 어디인지를 알면 좋아요. 네. 세계 3대 미항 첫 번째가 브라질에 있는 리우 데 자네이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탈리아의 나폴리 그리고 세 번째가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암기하세요. 네, 나온 김에. 그 다음에 나는
얘 키워드는 카나리 워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빅벤도 뭐 알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나가 런던. 다는 5대5 연안이라는 게 키워드죠. 5대5 연안에 있는 도시가 맞죠, 시카고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고, 1번 리우에는 파벨라가 있다. 맞죠. 파벨라는 이제 브라질의 불량 주택 지구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리우 말고 뭐 상파울루에 파벨라가 있냐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인 거죠. 네, 그냥 브라질 전체에 다 해당하는 말이 될 수 있죠. 2번 런던 국제연합 본부. 틀렸죠. 국제연합 본부는 UN 본부는 이제 뉴욕에 있는 거죠. 3번 시카고는 최상위 계층 세계 도시 아니죠. 최상위 계층 세계 도시는 뉴욕, 도쿄, 런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4번 리우데자네이루는 런던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낮죠.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발달한 대도시일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런던이 더 높습니다. 5번 런던은 시카고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길죠. 런던은 유럽이고 시카고는 미국인데, 그래서 틀렸다. 12번 얘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가나다가 말레이, 일본, 케냐인 상황에서 AB가 인구 순이동, 인구의 자연적 증감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인구 순이동이라는 거는 사회적 증감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걸 바로 치환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인구의 사회적 증감과 자연적 증감 중에 어떤 것에 영향이 더 크냐 보통 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연적 증감에 영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태어나는 아기 수보다 다른 나라 외국인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게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자연적 증감이 어지간하면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에서도 항상 A가 B보다 높고, 나에서도 항상 A가 B보다 높고, 다에서는 이게 약간 예외 케이스인 거죠. 이때는 또 B가 A보다 높긴 한데, 하여튼 이때는 또 A가 B보다 높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체로 A가 B보다 높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A가 자연적 증감이 되고 B는 사회적 증감이죠, 순이동이죠. 그리고 나면 이 특이 케이스일 수 있는 거는 말레이시아, 일본, 케냐 중엔 당연히 일본이죠. 왜냐, 일본은 너무 선진국이라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죠. 그래서 자연적 증감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안 낳고 노인이 많아져서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은 많아지고, 이 자연적 증감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출생자 빼기 사망자 수를 자연적 증감이라고 하죠. 이것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근데 지금 가랑 나와 달리 자연적 증감의 값이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정말 선진국이어야 됩니다. 정말 소수의 선진국, 일본 같은. 그래서 다가 일본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가랑 나 중에서 자연적 증감 자체가 지금 가가 나보다 높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랑 케냐 중에 더 못 사는 게 자연적 증가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가가 케냐, 나는 말레이시아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1번 자연적 증가, A는 순이동이 아니죠. 이게 바뀌었죠. 2번 말레이시아는 인구 순유출 지역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래프 해석 선지라는 걸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지 판단이 특히 인구 단원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한 달 전에 있었던 6월 모의고사에서도 그래프 해석이 아니라 이제 약간 외워서 먼저 풀려고 접근을 했으면 틀리는 선지가 등장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가 개도국이라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래프 해석이 된다는 생각을 했으면 인구 순 유출이다. 얘는 인구 유출이 유입보다 많을 때를 인구 순 유출이라고 일컫는 거거든요. 이것도 알고 있었어야 하고, 그러면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이동이 음수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인구의 순이동, 사회적 증감이라는 것 자체가 유입 빼기 유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유출이 더 크면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 표현을 보고 이걸 바로 떠올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그래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바로 생각이 났어야 되고요. 6월 모의고사 해설에서도 말했던 건데 어떤 선지를 딱 보고 그래프 해석이 된다 싶으면 일단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 해석이 되나 안 되나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암기사항을 꺼내는 거고요. 그죠? 그러고 봤더니 지금 인구 순이동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항상 양수죠. 그래서 순이동이 음수가 아니라 양수기 때문에 틀린 건 선지입니다. 그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마인드셋이라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3번 일본은 초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래프 해석이죠. 생각이 나야 돼요. 왜냐? 지금 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두 가지가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냐면 사회적 증감이랑 자연적 증감이랑 얘를 더하면 전체 인구 증가가 돼요. 전체 인구 증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양수면 인구가 늘었다, 총인구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고 얘가 음수면 인구가 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980년 이후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선지를 어떻게 바라봤어야 하냐면 어떻게 치환했어야 되냐면 1980년 이후 사회적 증감 플러스 자연적 증감이 항상 음수인가? 라는 표현으로 치환이 돼서 보였어야 하는 거죠. 정말 이제 좀 공부를 좀 한 학생이라면.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가 아까 까만 거 자연적이었고 얘가 사회적이었는데 얘네 더했을 때 이때는 양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 말레이시아는 케냐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적죠. 많죠. 그래, 그죠. 얘는 1인당 어쩌고 이러고 있으면 얘는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케냐보단 당연히 잘 살죠. 케냐는 아프리카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하면 되고 5번 일본은 케냐보다 중위연령이 높죠. 중위연령이라는 건 또 이제 주로 경제 수준 비례이기 때문에 잘 살수록 중위연령이 높아지죠. 노년층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좀 배워갈 게 많았어요. 특히 2번, 3번 선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내가 이렇게 해서 맞춘 게 맞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네, 여기서도 지금 기후 문제인데 지도에 지역이 찍혀 있으니 기후를 판단해야죠. 판단 안 해도 뭐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찍혔을 때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디까지가 열대고 어디까지가 온대인지를 좀 헷갈려 하는데 열대기후는 회기선 안쪽에만 분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기선을 딱 긋는 거죠. 여기가 벵골만인데 북회기선이 벵골만을 정확하게 관통하거든요. 그래서 회기선을 딱 그었을 때 이 회기선 안쪽에 있잖아요. 얘는 남해기선이랑 북해기선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열대기후고 얘는 바깥에 있으니까 온대기후거든요. 얘는 열대 사바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열대 몬순인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대 사바나 이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온대 기후인데 온대 몬순 정도로 할게요. 온대 뭐 동계건조인지 온대 습윤인지 구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얘 호주 왼쪽 귀퉁이에 있으니까 지중해성.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지? 아무리 그래도 지중해성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지중해성이고 여기가 서한양성 이렇게 하는데 위치가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도 아무리 그래도 남반구 지중해성을 두 개 내는 짓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쪽에 포함되나 보다 하고 서한양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 또 되게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그래프 아래에 작은 글씨가 보인다. 그러면 작은 글씨를 항상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거부터 읽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이 차이라는 값이 7 빼기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선 기온을 먼저 보는 게 좋겠죠. 기온 차이가 양수인 게 있다. 기온 차이가 양수면 7월 기온이 1월보다 높다라는 뜻이고 기온 차이가 음수다. 그러면 1월 기온이 7월보다 높다는 뜻이죠. 7월 기온이 1월보다 높으면 북반구란 뜻이고 얘는 남반구란 뜻이죠. 그래서 북반구 두 개 있는 C, D가 얘네 둘 중 하나가 되겠고 얘네가 A, B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고 나면 이제 C랑 D를 먼저 좀 해보자면 강수량도 되기는 한데 기온 차이로 가도 될 것 같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7 빼기 1의 값이 D가 C보다 크다는 거는 얘는 연교차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연교차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교차가 더 큰 D가 더 고緯도에 있고 이제 온대 기후인 D가 여기가 되겠다. 그다음에 C는 연교차가 더 작으니까 열대 사바나가 되겠다. 그다음에 A랑 B는 이 값이 같으니까 강수량 차이로 보면 되겠죠. 강수량 차이가 B 같은 경우는 7월이 1월이랑 비슷하고 A 같은 경우는 양수기 때문에 7월이 1월보다 많은 편이죠. 근데 얘는 하나는 지중해성, 하나는 서한양성이면 얘가 연중 수균이기 때문에 7월, 1월이 같다 해서 B가 되겠고, 얘는 여름 건조기 때문에 1월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래서 A. 별로 어렵지 않았죠. 1번. A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면 열대 기후잖아요. 근데 A는 온대 기후라서 틀렸죠. 2번. C에서는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라고 하면 얘는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에 해당하는 말이라서 틀렸고요. 3번. B는 A보다 아열대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열대고압대, 그러니까 지금 B랑 A 둘 다 남반구인데 남반구의 1월이면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아열대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으면, 자, 여름에 아열대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으면 지중해성 기후가 되고요. 그래서 틀렸죠. A가 지중해성이니까. 서한양성 기후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아열대고압대, 겨울에 편서풍,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C는 D보다 적도와의 최단거리가 가깝죠. 그냥 이건 눈만 있으면 판단이 가능하니까 4번 정답이고, 5번. ABCD 중에 7월 낮길이, 자, 7월 낮길이 밤길이 판단할 때 그냥 북쪽이냐 남쪽이냐만 따지면 돼요. 우리나라가 북반구인데 7월에 여름이니까 이제 낮이 길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생각을 했을 때 북쪽으로 갈수록 7월 낮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B가 아니라 D가 가장 길겠죠. 네, 13번 쉬운 문제. 14번. 자, 기억. A에서는 마그마가 상승하여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진다. 이거 약간 살짝 생소한 선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는 해령이라는 것까지는 알잖아요. 그리고 해령은 이제 판에 경계부라는 것도 알고 있죠. 판에 발산형 경계부라는 것도 알고 있죠. 판이 서로 벌어지는 거. 근데 이제 판이 벌어지면, 약간 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여기서 마그마가 솟아오르거든요. 마그마가 이렇게 솟아올라서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해령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생긴 게 맞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상승하여 새로운 지각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몰랐다면 알아두면 됩니다. 답. 네, 정답 선지고요. 니은. C는 알프스 히말라야. 애초에 얘가 알프스니까 당연히 알프스 히말라야겠지. 맞고. 디귿. B는 D보다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B는 얘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쪽이잖아요. 얘는 고기 조산되고, D는 아틀라스 산맥 쪽이잖아요. 얘는 신기 조산되고. 그래서 지진 활동은 신기가 활발하기 때문에 B가 D보다 덜 활발하죠. 리을. C는 B보다 산맥의 형성 시기가 이르지 않죠. 얘는 알프스니까 얘는 신기고, 신기가 고기보다 이르지 않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억 좀 애매했다 해도 사실 풀리는 거라서 아마 어지간하면 맞췄을 거고. 그 다음에 가나다라가 미얀마, 베트남, 타이, 필리핀인데 불교 신자 수가 크리스트교 신자 수보다 많지 않은 게 딱 하나래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더 많은 거, 크리스트교 국가인 필리핀이 되겠죠. 미얀마, 베트남, 타이, 얘네 다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5개국 다 불교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가가 필리핀이겠구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게 2개, 안 접하는 게 1개래요.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잘 만든 그건 것 같은데, 매 영상에서 매 시험지에 이걸 써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3칸 아래 2칸 이렇게 해가지고 미, 테, 라, 캄, 베 이렇게 쓰면 이 국가들의 국경 문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이 표상에서 접하면 접하는 거, 안 접하면 안 접하는 거. 그리고 이거 알면 또 뭐가 좋냐, 위에 이렇게 중국이 달려있는 거 알고 있으면 태국과 캄보디아는 중국과 접하지 않죠, 표상에서. 그리고 얘네 셋은 접하죠. 이런 것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중국과 국경을 안 접하는 게 이 중에서는 태국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가 태국. 다랑 라 중에서 이건 뭐 퍼가 있으면 라, 베트남 쌀국수 다 아니다 미얀마. 네, 이 정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표가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억. 필리핀에는 남중국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사군도에 영유권 분쟁이 있냐라고 하는데, 이게 일단 맞습니다. 맞아요. 난사군도는 이게 다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사군도가 좀 더 위쪽, 난사군도가 좀 더 아래쪽인데, 시사군도의 분쟁국보다 난사군도의 분쟁국이 더 많아요. 난사군도의 분쟁국은 일단 필리핀 있고, 중국 있고, 베트남 있고, 말레이시아 있고, 브루나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개 더 뭐였지? 5개였나? 아닌데 6개인데. 대만이 빠졌네. 이렇게 6개가 이제 분쟁 당사국이고, 그다음에 이거랑 항상 헷갈리는 거, 시사군도는 3개입니다. 중국, 대만, 베트남, 이렇게 3개. 이것도 저도 약간 방금 헷갈렸는데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맞으니까 기억 받는 선지다 이렇게 하면 되고, 니은 타이 전통의복 아오자이 아니죠. 아오자이는 베트남 거. 디귿. 미얀마는 로힝야족 탄압 맞죠. 그냥 너무 기본이니까 더 부연 설명 안 하고. 리을. 베트남 송크란 아니죠. 송크란 축제는 태국에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답은 2번. 쉽습니다. 기억이 약간 어렵긴 했는데, 필리핀 얘는 살짝 좀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얘도 기억 몰라도 충분히 풀리니까 괜찮았다 생각합니다. 16번. 자, 기억. 피오르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맞죠. 빙하 침식 지형이 바닷물에 잠기면서 생긴 게 피오르니까 맞고. 니은. 구조토는 이제 주빙하 지형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양의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는 거. 얘는 툰드라 기후의 기후 특징인데, 주빙하 지형이라는 거 정의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토양의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형성된 지형을 주빙하 지형이라 하기 때문에 맞고요. 디귿. 바르한이라는 거는 사고죠. 사고. 사막에 있는 사고인데, 바람에 날린 모래, 이것까진 맞아. 근데 침식이 아니라 퇴적이죠. 틀렸고. 리을. 버섯바위는 유수에 의한 퇴적, 유수도 아니고 퇴적도 아니에요. 바람에 날린 모래에 의한 침식이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1번. 쉽고요. 17번. 얘도 뭐 어렵지 않은데 신재생 문제고, 여기서 이제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눈에 확 띄는 것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지리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눈에 확 띄는 거라면 당연히 이거죠. 왜냐, 가나다 중에서 A랑 B는 다 있는데 C만 나에만 있으니까 이게 안 특이하다고 할 수 없죠. 이럴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얘일 수밖에 없죠. 왜냐, 지열은 신기조산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면 지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독일이랑 캐나다는 신기조산대가 아니죠. 뉴질랜드는 신기조산대죠. 얘만. 엄밀하게 말하면 캐나다도 뭐 로키 산맥 지나가긴 하는데, 근데 하여튼 뉴질랜드보단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서 C가 나에만 있기 때문에 C가 지열이고 나가 뉴질랜드다, 이렇게 한 번에 2개를 결정하는 게 좋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뉴질랜드라는 거 하나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그러고 나면 A랑 B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뉴질랜드 안에서 A가 B보다 높다면 풍력이 아니라 수력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질랜드 서한양성 기후니까 풍력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서한양성 기후라고 풍력이 다 많은 게 아니라 북해 연안의 서한양성 기후만 풍력이 많은 거예요. 영국, 독일, 덴마크 이런 애들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가 수력이 많은 이유는 빙하 지형 있잖아요. 피오르 해안 있잖아요. 애초에 남섬을 빙하섬이라고 부르잖아요. 수력이 많기 위한 2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큰 하천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빙하 지형이 있다. 이렇게 2가지 조건 중에 하나 만족하면 수력이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 지형이 있는 뉴질랜드가 수력이 많죠. 그래서 A가 수력, B는 남았으니까 풍력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가랑 다 중에 가는 수력이 많고 다는 풍력이 많으니까 캐나다는 얘도 마찬가지로 빙하 지형이 있어서 수력이 많은 국가죠. 캐나다 수력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고, 뉴질랜드는 좀 생소할 수 있어도, 그래서 가가 캐나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은 아까 말했지만 북해 연안의 서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 풍력 3대장 독일, 영국, 덴마크 이 세 국가 중 하나죠. 그래서 B가 아니라 다가 독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뉴질랜드 남반구죠. 틀렸고, 수력 발전량은 캐나다가 중국보다 많다. 틀렸죠. 자, 이거 육모 해설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신재생 별 생산 1등 국가는 외워놔야 합니다. 수력, 풍력, 태양광은 중국 1등, 지열만 미국 1등. 이거를 외워야 해요. 가가 뭐든 간에 중국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적겠죠. 3번 지열은 유량과 암흑 관련 없고요. 4번 풍력은 지열보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죠. 바람이 불어야 풍력이 되는 건데, 지열은 뭐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땅 내부 에너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상 조건의 영향이 없죠. 5번 ABC 중에 전세계 발전량, 얘는 수력이 1등, 그 다음에 지열이 꼴찌라고 외우면 되죠. 풍력이랑 태양광은 연도 따라 변동하고, 그래서 B 풍력이 가장 크다 하면 틀렸죠. 수력이 1등인 거는 상식입니다. 18번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단원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단원인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철광석 맞네, 브라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발 발문을 잘 읽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이 범위 내에서 철광석이 1등일 수 있는 건 호주밖에 없죠. 호주랑 브라질이 철광석이 약간 강조되니까. 그 다음에 팜유는 1, 2등까지 외워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1등, 말레이시아 2등까지 외우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이게 좀 사실 특이하긴 한데, 자동차 1등 뭐 중국이라고 나와 있고, 약간 후보군이라고 한다면 중국, 일본 이 정도인데, 약간 기술력 발달한 그런 나라들인데, 근데 중국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탈락이고, C는 일본이라고 추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자동차가 발달해서 우리나라일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세지에서 등장하는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후보군에 넣지 않아야 합니다. 1번 인도네시아 원주민 에버리지니는 호주의 원주민이죠. 2번 호주는 인도네시아보다 1차 산업 종사자 수가 많습니다. 틀렸죠. 자, 수라는 걸 보는 순간, 자, 여기서 그냥 아니 인도네시아가 더 못 사니까 당연히 많은 거 아니야 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에다가 총인구를 곱하는 식으로 약간 분할을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비율로 따져도, 그러니까 얘네 곱하면 이거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텐데, 아마 얘네 이거 각각 지표를 따져도 1차 종사자 비율도 인도네시아가 높겠죠. 더 못 사니까. 그리고 총인구도 인도네시아가 더 많아요. 얘네 애초에 세계 인구 4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B가 A보다 크고 얘도 B가 A보다 크면 얘네 둘이 곱한 것도 당연히 B가 A보다 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딱 봤을 때 엄밀하게 풀려면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두 가지 지표를 곱하는 형태로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 시험지에서는 너무 이 선지는 판단이 쉬운 선지인데, 근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판단이 어려운 선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3번 일본은 호주보다 제조업 비율이 높다. 맞죠? 일본은 애초에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 측면에서는. 근데 호주는 이제 원자재로 먹고 살죠. 철광석, 석탄 이런 걸로. 그래서 답 3번이고, 4번 A, B 간 무역액, A, C 간 무역액이 보다 많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호주가 철광석, 석탄을 동아시아로 수출을 많이 한다. 1등은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으로 가장 많이 하고,
네. 이 지식이 작년 6월, 9월 수능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주와 인도네시아, 얘는 동아시아 아니죠. 일본, 동아시아죠. 그래서 A와 C 간의 무역액이 더 많은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도 이거 약간 간과하고 있으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무조건 알아두시고요. 5번 ABC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거는 호주가 아니라 여기선 인도네시아지 않을까? 좀 애매하네. 근데 하여튼 호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인구 밀도 이런 것도 두 가지 요인으로 쪼개 생각하면 면적분의 인구인 거잖아요. 근데 비교 대상이 호주와의 비교 대상이 인도네시아이든 일본이든 면적은 호주가 더 높죠. 근데 인구는 호주가 더 적죠. 이러고 나면 인구 밀도는 당연히 적어지는 겁니다. 분모 커지고 분자 작아지면, 그죠? 이건 필연적으로 작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쪼개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엄밀하다 이런 겁니다. 19번. 자, 여기서는 아마존강 보는 순간 브라질을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수도, 브라질 수도는 브라질리아인데, 자, 수도를 꼭 제발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수도 암기 너무 중요합니다. 수도 암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브라질리아는 내륙 개발을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가장 큰 도시는 이제 남동부 해안에 있는 이제 상파울루랑 리우데자네이루 이렇게 두 지역인데, 근데 이제 내륙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이제 내륙에 강제로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계획한 거죠, 개발을. 그래서 브라질리아가 내륙에 있는 계획 도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경우는 라플라타강 몰라도 돼요. 우루과이의 국경선,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랑만 접하는 건 아닌데 브라질이랑도 접하니까. 근데 하여튼 브라질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아르헨티나밖에 될 게 없긴 하겠네요. 근데 탱고 나와 있잖아요. 탱고 뭐 아르헨티나, 이거 암기해야 되고요. 나는 아르헨티나.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수도는 이거 수도를 달달 외우지 않으면 아마 모를 거거든요. 몬테비데오. 아니지, 뭐라는 거야.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도는 뭐 약간 상식으로 알 수도 있겠네요. 몬테비데오는 우루과이고요. 다 얘는 키워드가 리튬 나오는 순간 볼리비아 떠올려야 하고, 그 다음에 우유니 소금 사막 볼리비아죠. 그리고 볼리비아의 수도 이름은 라파스입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가 수도가 2개인가 3개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라파스만 알아둬도 상관없어요. 1번 아르헨티나에서는 포르투갈어 아니죠. 남미에서 포르투갈어 쓰는 건 브라질밖에 없고. 2번 브라질은 볼리비아보다 철광석 많죠. 제가 뭐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세지에서 철광석 강조될 수 있는 나라는 브라질이랑 호주 이것 2개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3번 아르헨티나는 브라질보다 소사육두수가 적죠. 소사육두수 1등이 브라질이기 때문에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 풀리죠. 브라질 1등, 그 다음에 인도가 2등이죠. 여기까지 아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리비아는 아르헨티나보다 유럽계의 비율이 오랜만에 인종이 나왔어요. 안 높죠. 유럽계는 백인인데 백인 비율 높은 게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 다음에 브라질도 백인 1등이고요. 자, 이거 인종 한번 정리해서 쓸게요. 백, 혼, 흑 이렇게 3가지인데 시험에서는 백인은 유럽계로 나오고 혼혈은 혼혈, 흑인은 아프리카계 이렇게 나오죠. 자, 각 국가별로 각 인종이 1등인 국가들을 쓰는 거예요. 백인이 1등인 국가는 아르헨티나랑 우루과이랑 그 다음에 브라질은 그냥 인종을 외우는 게 편합니다. 5대 4대 1이요. 백, 혼, 흑 순으로 5대 4대 1이요. 이거는 그냥 외워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혼혈이 1등인 국가는 어디냐? 혼혈 나중에 써야겠다. 자, 흑인이 1등인 국가는 어디냐? 얘는 이제 약간 그 카리브해 국가들, 국가명으로 따지자면 아이티랑 자메이카 이런 데가 있죠. 카리브해라고 하면 지도상에서 여기 있네. 이쪽이죠. 이쪽 국가들이 흑인이 비율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원주민이 있죠. 원주민이 1등인 국가는 2개밖에 없습니다. 페루랑 볼리비아. 얘네만 원주민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개 외워놓는 게 좋아요. 그냥 고산 지역이라고 원주민이 다 1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네만 원주민이 1등이고 그 다음에 혼혈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나머지예요. 얘네 다 외우고 나면 내가 딱히 외우지 않았던 국가인데 싶으면 다 혼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혼혈 국가들을 따로 외우고 있으면 바보겠죠 여기서. 그래서 네, 이거 암기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잘 등장하진 않는데 등장하면 복병이 될 수 있는 지식이라서 한번 쭉 설명했습니다. 개념을. 그래서 볼리비아는 원주민이 1등이고 아르헨티나가 백인 1등이기 때문에 틀렸다. 5번 다 이제 해당 국가의 수위 도시냐 하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랑 라파스는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브라질리아가 수위 도시가 아니라는 건 너무 이제 좀 기본이에요. 요즘에 틀렸고 브라질의 수위 도시는 상파울루죠. 그러니까 상파울루인지 리온지 그건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브라질리아가 수위 도시가 아닌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도 암기할 때 수위 도시랑 수도가 다른 국가들을 좀 중점적으로 외워줄 필요가 있다. 작년 평가원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튀르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헷갈리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 암기할 때 이거 좀 이제 유심히 봐라 라는 거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20번 자 20번은 자 1번 A는 얘는 지금 5대5 연안이니까 러스트벨트죠. 석유화학이면 D가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고 2번 C는 실리콘밸리가 있다. 지금 C가 여기 LA인데 LA 실리콘밸리는 여기 있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에. 그래서 틀렸다. 3번 D 얘는 휴스턴이죠. 휴스턴은 러스트벨트도 틀렸고 철강 이것도 틀렸고 러스트벨트 이제 여기가 피츠버그인가 보다. A가 피츠버그인가 본데 그러니까 이 러스트벨트 지역 중에서 이제 시카고가 있고 피츠버그가 있고 디트로이트가 있죠. 근데 이 제 동쪽에 있는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카고랑 디트로이트 이런 데는 자동차가 좀 유명한데 얘는 철강이 유명하다고 알아두면 좋아요. 철강 얘기하면 피츠버그일 확률이 높습니다. 4번 E는 여기 멕시코 한가운데니까 멕시코시티죠. 그리고 근데 잉카 문명은 얘는 쿠스코, 페루의 쿠스코죠. 멕시코시티는 이제 아스테카 문명의 중심 도시인 거고 틀렸고요. 5번 B는 C보다 공업 발달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데 얘는 뉴잉글랜드 공업 지역이고 LA는 썬벨트이기 때문에 공업 발달은 B가 더 이제 먼저 되었죠. 그래서 답 5번이고. 자, 질문 해설을 마무리해 봤는데 사실 시험 난이도에 비해선 설명을 좀 오래 하긴 했어요. 개념 설명할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험지로서 그렇게 막 좋은 시험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변별력이 좀 떨어집니다. 너무 쉬워서. 1컷이 제가 지금 메가 컷을 안 보고 왔는데 한 50에서 48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설명했던 개념들 중에 좀 얻어갈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원주민 이렇게 약간 요즘 평가원이 잘 안 건들던 지식들을 뭔가 툭툭 건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사후적으로 시험지 놓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시험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세지 해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